집 담보로 대출 서류에 도장만 찍어.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맞벌이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 내 집을 마련했거든요.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디보다도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매달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빚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평온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 요즘 잘 지내지? 너희 집 장만했다며? 어머니가 정말 기쁘다. 네, 어머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좋아했거든요. 결혼 초에는 간섭도 별로 없으시고 명절 때만 뵈어도 된다고 하셔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들이 착한 며느리 만나서 복 받았어. 다음 주에 집들이 할 거지? 어머니가 뭐 갖다 줄까? 아이고, 그냥 오시기만 하셔도 돼요. 아니야, 집들이는 제대로 해야지. 떡이라도 돌리고. 처음에는 정말 축하해 주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아, 그나저나 시동생이 요즘 좀 힘들다더라.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려서 말이야.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지실 거예요, 어머님. 그래야 할 텐데. 시동생이 원래 머리 좋은 앤데 운이 안 따라주네. 참 안타깝지?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안부 인사려니 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보다 5살 어린 동생인데 결혼식 때 한번 보고 나서는 거의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전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대화 끝마다 어김없이 시동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동생이 또 투자금이 막혀서 고생한대. 참 안 됐지?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온대. 요즘 대출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아니? 답답하다 정말. 형만 믿는다더라. 우리 아들이 형이잖아. 형이 동생 챙겨줘야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시동생분 사업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어머님이 자꾸 그 얘기만 하시는데.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좀 그런가 봐. 엄마가 걱정하시나 보네. 혹시 우리한테 도움 요청하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엄마가 그럴 리 없어. 그냥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뒤 시댁에 집들이를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 이야기를 계속 물으셨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잘 샀더라. 대출은 얼마나 받았어? 꽤 많이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얼마쯤? 어머니가 궁금해서 그래.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대신 대답했어요. 한 2억 정도요, 엄마. 아, 2억? 그럼 집값이 4억 정도 되겠네. 그럼 담보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았겠구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담보 여력? 왜 시어머니가 우리 집 담보 여력을 궁금해 하시는 걸까요?
어머님,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는 표를 지었다가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 싶어서 어머니도 이것저것 알아둬야 하잖아.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속셈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집들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집 대출이랑 담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글쎄, 그냥 궁금하셨나 보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시어머니께서 예고 없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거든요. 그것도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희 부부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며느리.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왔어. 남편한테는 연락했는데 아직 안 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절박해 보이셨어요. 남편은 야근이라 좀 늦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있지. 큰일이야, 큰일. 일단 앉아봐.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서류 위에는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시동생이 지금 정말 큰일 났어. 사업 자금이 완전히 막혀버렸단 말이야.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어디서도 대출이 안 나온대.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 너희 집을 담보로 좀 세워주면 안 될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어머님, 그건 너무 가족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시동생이 지금 죽을 지경이야.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난리라고. 어머님, 하지만 집 담보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못 갚으면. 못 갚긴 뭘 못 갚아? 기간만 벌면 돼. 딱 반년만 버티면 시동생 사업이 안정될 거야. 그러면 바로 갚는다고 약속했어. 시어머니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 시동생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형제가 위기일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잘 왔다. 내가 좀 며느리한테 말해봐. 시동생 돕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 담보 대출이요? 그래. 시동생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너희 집을 담보로 해서 목돈을 좀 빌려주면 시동생이 숨통이 트인단 말이야. 남편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건 좀 뭐가? 너도 시동생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형만 바라보고 있다고. 반년이야, 반년. 그것도 못해줘?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여보, 한번 생각해 볼까? 여보.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걸린 문제라고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집이 걸린 문제지. 근데 시동생은 목숨이 걸린 문제야. 뭐가 더 중요한데? 어머님, 하지만 이것 봐, 며느리.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우리 집을 담보로 하려고 했어. 근데 우리 집은 이미 대출이 꽉 차 있단 말이야. 더 이상 담보로 쓸 수가 없어. 너희 집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댁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시세가 엄청나게 높은 집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이 꽉 찼다고요? 어머님, 그럼 어머님 댁은 담보로 못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서 너희 집을 부탁하는 거잖아. 하지만 어머님 집이 훨씬 비싼데. 비싸서 뭐해? 대출이 꽉 차 있으면 소용없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대출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막 집 장만한 거라. 많긴 뭐가 많아. 아직 여력 있잖아. 목돈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시어머니는 서류를 테이블 한가운데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만 생각해봐. 서류는 여기 놔둘게.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한 거야. 간단하다고요? 우리 집을 담보로 잡는 게 간단한 일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거 해줘야 할까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시동생이 사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네. 두어 해 전에도 한 번 망했어. 그때도 엄마가 목돈을 보태줬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돈은 아직도 못 갚았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여보, 그럼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못 갚았는데 이번에는 왜 갚을 수 있어요? 나도 그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 시동생은 목숨이 걸린 문제야. 너희 집밖에 방법이 없어. 과연 저희가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요구가 과한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은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마련한 보금자리라는 것. 절대 쉽게 내줄 수 없다는 것. 시어머니의 전화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걸려왔습니다. 아직 출근 준비도 하기 전인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생각 다 했지? 서류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그게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크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이 이해의 한숨이 아니었어요. 짜증과 분노가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고민을 더해? 시동생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머님, 목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담보라는 게. 야, 김지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댓말도 싹 사라졌어요. 결혼하고 처음 듣는 반말이었습니다. 너 지금 시동생 죽으라는 거야? 응? 그게 아니라 어머님.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가족이 위기인데. 나 몰라라 하는 게 사람이야? 내가 정말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내 집을 지키려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어머님, 저희도 대출이 많아서 힘들어요. 거기다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희 둘 다 직장 있잖아.
시동생은 지금 직장도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일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야박한 건 아닐까?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야박하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게 더 야박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안해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수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기한 안에 다 갚겠습니다. 형수님만 믿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시동생이 이렇게까지 하잖아. 가족끼리 서류 쓰고 이러는 것도 우습지만 만약 불안하면 차용증도 쓸게. 그럼 되지? 차용증요? 담보대출에 무슨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집 담보는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무슨 문제가 생겨? 시동생이 기한 안에 갚는다잖아. 그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확실? 내가 지금 시동생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원래 불확실한 거잖아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이것 봐, 며느리.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부탁했는데 너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어머님, 그럼 좋아.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못 해주겠다면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내 아들한테 이런 며느리 필요 없어. 시동생 하나 못 도와주는 여자가 무슨 가족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남편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시동생 살리는 게 먼저야? 아니면 와이프 편 드는 게 먼저야? 둘 중에 하나 택해. 지금 당장. 남편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그 짧디 짧은 침묵이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나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대출 서류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받았던 그 서류. 내 집이 생겼다. 그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그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제 마음속 울음소리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 문제야.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제 집을, 제 삶을, 제 미래를. 새벽녘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는 단 하나. 가족담보대출 법률 상담. 이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할 때였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학원에 반차를 냈습니다.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급한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씨. 전화로 간단히 말씀하셨던 가족 담보건으로 오셨죠? 변호사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담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족인데 제가 너무 냉정한 게 아닐까 싶어서요. 가족이라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부터 시동생의 과거 채무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꼼꼼히 메모를 하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일단 김지연 씨, 절대로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역시 그런가요? 네. 담보를 설정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김지연 씨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의 입에서 직접 듣으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더 큰 문제는 시동생분이 이미 과거에 채무 불이행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거절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시동생분의 채무 내역을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채무 내역요?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신용정보원에 조회하면 나옵니다. 물론 본인 동의가 필요하긴 한데 가족이라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제 집을 지키려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시동생분 채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 엄마 말로는 목돈 정도라고 했는데 혹시 신용 조회 같은 거 해볼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걸 왜 알아보려고? 우리 집을 담보로 잡는 건데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빌렸는지.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내가 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 며칠 뒤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남편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동생의 채무 목록이었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제1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부업체 대출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응. 동생한테 직접 받았어. 나도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총액을 계산해 보니 무려 억대가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목돈은 전체 빚의 일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보, 이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아도 이 빚의 일부밖에 못 갚는단 말이에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어머님도 아셨을 거예요. 전체 금액을 알고 계셨을 텐데 일부만 말씀하신 거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끝없는 늪이라는 걸.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를 걸어왔고 압박은 점점 심해졌거든요. 언제까지 결정 안 할 거야? 시동생이 지금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어머님, 저희가 알아보니까 빚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중요해? 형제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 저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집 담보는 할 수 없어요. 뭐, 대신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조정이나 개인 회생 같은. 이것 봐, 며느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포기한다는 거지? 그래.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을. 닥쳐. 내 말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시어머니의 전화가 끊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시댁 친척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여보, 큰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내가 그렇게 동생을 버릴 거야? 형이 동생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큰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니? 전화를 끊고 나자마자 이번엔 시댁 고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 와이프가 그렇게 돈을 밝힌다며? 집안 망신이야, 망신. 고모,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긴 뭐가 오해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며느리가 시동생 죽게 내버려뒀다고. 저는 남편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여보, 이건 뭐예요? 어머님이 친척들한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가 봐, 엄마가 친척들한테 도움 요청하신 것 같아. 그날 저녁 시댁 친척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들어가 보는 채팅방이었어요. 메시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조카 며느리, 시동생 좀 도와줘라. 가족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이 없어. 다 돈이야. 우리 때는 형제끼리 한솥밥 먹으면서 도와가며 살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한 상황도 모르면서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채팅방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김지연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돕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채팅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며느리, 변명하지 마. 못해주겠다면서 무슨 말이 그리 많니? 그 뒤로 친척들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역시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야. 시집 와서 큰 소리치고 앉았네. 우리 조카가 그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안 됐다. 저는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학원 학부모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아니요, 왜요? 아니, 제 친구가 선생님 시댁 동네 사는데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그게 며느리가 시동생 빚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신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한테 심지어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말씀하시다니. 남편은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전화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으셔. 이러다가 저 정말 학원도 못 다니겠어요. 학부모님들이 다 알면 어떡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집으로 올 거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안 되면 정말 끝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끝이라니? 제대로 대응해야 해요. 법적으로든 뭐든.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엄마 오시면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말하자. 다음 날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까지 함께 오셨어요. 아버님도 오셨네요. 시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오늘은 시어머니가 억지로 데리고 오신 것 같았어요. 자, 이제 결정했니?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받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생각은 변함없어요. 집 담보는 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정말 이혼하라는 거지? 엄마, 왜 이혼까지 가세요? 저희가 다른 방법은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여기 도장 찍어. 당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을 때 저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뭐? 시동생분의 전체 채무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 내용도 함께요. 서류를 펼쳐놓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동생분 빚이 어머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이건 목돈이 아니라 억대 채무예요.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년 전에도 빚이 있었고 한 번도 제때 갚으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신용 등급도 최하위예요.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제1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부업체 대출까지. 어머님, 이 정도면 저희 집을 담보로 잡아도 전체 빚의 일부밖에 못 갚아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전체 빚이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우리한테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게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고. 급한 불이요? 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상담 받았더니 시동생분은 채무 조정이나 개인 회생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도와봤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 댁은 왜 담보로 못 쓰신대요? 대출이 꽉 찼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정도 시세면 추가 대출 여력이 충분하던데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은 나중에 시동생한테 물려줘야 하니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시동생한테 물려준다고요? 그럼 저는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결국 어머님 댁은 보호하시면서 저희 집만 담보로 잡으려고 하신 거네요. 그것도 나중에 시동생분한테 물려줄 집을 지키시려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소?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큰아들 집을 담보로 잡아서 작은아들 빚을 갚고 우리 집은 작은아들한테 준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시동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사업도 망하고 빚까지 지고. 그래서 큰아들은 희생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저는 집까지 담보로 잡아야 하고 시동생은 어머님 집까지 물려받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기만 할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혼 합의서예요. 어머님이 가져오신 것 말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뭐? 어머님이 계속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대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감히. 어머님이 먼저 이혼 얘기 꺼내셨잖아요. 저는 그냥 준비만 한 거예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정말 이혼할 거예요. 시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여보, 우리 가요. 며느리 말이 맞소. 우리가 너무 과했어.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그래? 당신이 잘못했소. 큰아들네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하다니. 그것도 우리 집은 지키면서.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시동생 돕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집 담보는 안 돼요. 대신 채무 조정 받을 수 있게 돕겠어요. 변호사도 소개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응, 괜찮아요.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 아직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게 남았어.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야. 시간 있으면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언제 뵐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이상했지만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들어봐. 이게 뭔데요? 내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얘기하는 거야.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녹음한 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형수네 집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당연하지. 형수네 집이 제일 깔끔하잖아. 신용도 좋고. 근데 형이 동의할까? 동의 안 하면 어떡하니? 어차피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든 설득하지. 그래도 형수가 버티면. 그래서 이혼 카드를 쓰는 거야. 이혼 얘기 나오면 겁먹고 도장 찍을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아, 너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나중에 다 내 거야. 형한테는 절대 안 줄 거야. 엄마, 고마워. 근데 형수가 나중에 알면. 알긴 뭘 알아. 모르게 하면 되지. 그리고 설사 나중에 알아도 그땐 이미 늦었어. 내 명의로 다 해놓을 거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님, 미안하다, 며느리.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아버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응.
나는 정말 시동생이 힘들어서 도와주려는 줄만 알았지. 이런 계획까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며느리, 이 녹음 파일 가져가.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해. 나는 내 편이야. 아버님, 우리 큰아들이 좋은 며느리 만났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듣는 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 엄마 목소리야? 응. 시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남편은 녹음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여보, 어디가? 엄마한테. 이거 확인해야 돼. 저도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남편은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향해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게 뭔데?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어디서?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 목소리 맞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저희 집을 노리셨던 거예요? 우리 집 명의가 깔끔하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혼 카드까지 썼잖아요. 우리 겁먹고 도장 찍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시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불쌍하면 엄마 집을 담보로 잡으세요. 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은 시동생한테 물려줘야 하잖아. 저는요? 저는 엄마 아들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엄마가 저를 아들로 안 보신다면 저도 더 이상 아들 노릇 못하겠어요. 아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엄마를 잘못 봤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엄마 편만 들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요. 녹음 파일 사건 이후 저희 부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기로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실 때까지요. 시어머니한테서는 아무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미안합니다. 시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 개인 회생 신청했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제대로 정리하려고요. 그래요. 형한테,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형수님한테도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시동생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형한테 더 이상 피해 안 끼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시동생이 정말 반성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당분간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나야. 시간 있으면 밥 한번 먹자.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아버님, 어머님은요? 너희 엄마는 지금 친정에 가 있어. 한동안 떨어져 있기로 했어. 네.
나도 생각 좀 해봤어. 내 시어머니가 너무 지나쳤다고. 그래서 한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지.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며느리, 큰아들, 너희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장으로서 제대로 못했어. 아버님, 앞으로는 내가 확실하게 선을 긋겠어. 시동생 일은 시동생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시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은 개인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벌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대요. 시어머니는 친정에서 돌아오셨지만 저희한테 먼저 연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 말로는 많이 반성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여보, 이거 봐. 대출 절반 갚았어. 정말?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네. 통장 잔고를 보며 남편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외식할까? 축하하는 의미로. 좋지.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내 시어머니가 너희한테 사과하고 싶대. 만나줄 수 있겠니? 저는 남편과 의논한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많이 달라져 계셨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시동생만 생각하고 큰아들네는 생각 안 했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나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서운했어요. 정말 많이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반성하시니까 조금씩 풀릴 것 같아요. 정말? 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동생 편만 드시지 않고 저희 부부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명절 때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이거 받아. 시어머니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용돈이야. 그동안 너희한테 미안한 마음에 조금씩 모았어. 어머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내가 너희한테 미안해서 주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셨습니다. 아들, 우리 집 명의 절반 내 이름으로 바꿨어. 시동생하고 반반 나눠 가지는 게 맞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너무 편애했어. 이제는 공평하게 할게. 그날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졌을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죠, 여보.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집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전한 보금자리가 됐어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요. 대출금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고 저희 부부는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예전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배운 게 많아요. 가족의 진짜 의미, 선을 긋는 용기, 그리고 함께 이겨내는 힘.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인생을 담보잡게 둘 수는 없다고. 내 집은, 내 삶은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지켜냈습니다. 제 집을, 제 가족을, 제 인생을. 이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